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조금 전 두 번째 코로나 수능이 시작됐습니다. 전국 수험생 51만 명이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1,300여 개 시험장에서 지난 12년간의 노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인생의 딱 하루가 나머지 삶의 큰 축을 흔든다는 거 여전히 반론의 여지가 있지만 부디 적어도 해온만큼의 실력은 아낌없이 쏟아붓고 오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수험생 그리고 뒷바라지 해주신 가족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11월 18일 목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네요. 또 반년째 수도권 월세 가격이 상승세라고 하는데 전세 대출을 막아놨다 이거하고 연관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오른 대출금리 때문에 은행권 이자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 저희가 몇 번 전해드린 적 있죠. 통계로 보니 이자 수익이 33조 원에 이르더라. 이런 집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살펴볼 수 있는 사회조사 결과 나왔는데 65% 이상은 계층 이동 어렵다. 이렇게 비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오늘 증시는 1시간 늦게 개장하죠. 간밤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보겠습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억만장자가 되려면 대학을 중퇴해야 할까? 대학을 중퇴하는 게 억만장자의 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만 실제로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하대 동문인데 졸업은 안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죠. 이 책을 쓰신 분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하군요. 또 경제탐사 각종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양극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죠.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오늘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 기자님 잘 들리시나요? 네, 연결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지혜 기자님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연결돼 있습니까? 네, 오늘 소리가 지금 연결 상태가 잘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통계청 담당 과장님 먼저 연결하고 갈 수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가 먼저 정리했던 내용 첫 번째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정부가 1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박연미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산업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이 산업전환추진위원회를 열었는데 R&D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탄소 중립 산업과 에너지 어떻게 할 거냐. 탄소 중립이라는 게 산업의 커다란 전환을 요구하는 일이니까 산업부 장관, 대한상의 회장이 공동으로 마스터 플랜을 세워보자라고 했는데 산업부는 일단 탈탄소 산업을 새로운 먹을거리로 삼자 이런 입장입니다. 올해 탄소 중립 R&D 예산에 8,200억 원 정도 사용을 했고 내년에는 이보다 3,800억 원이 많은 1조 2천억 원 50% 가까이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전체 R&D 예산이 꽤 되지만 22%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산업부가 내후년부터 이 비중을 30% 이상으로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군요. 자, 이번 계획에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 관심을 많이 받기도 했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SMR 이거는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데 우리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한테 한번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MR 예산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예,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 원전보다 전력량이 최대 100분의 1 수준으로 작은데 출력 조절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작은 원전입니다. 원자로가 작고 유연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 경제성이 좀 도리어 떨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위험성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효율적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기조 때문에 이걸 중시하고 있지 않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소형 모듈 원전이 대안이 되려면 중소도시마다 최소 한 100에서 200메가와트급의 원전이 하나씩 건설이 돼야 되는데 이걸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자체도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2050 탄소중립 핵심 기술에는 소형 모듈 원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정부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발표할 때 주요 에너지원에서 원자력이 빠지면서 이미 예고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신청했던 5,800억 원 규모의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 기술 개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SMR 기억하신 분들 기억하실 텐데 이걸 가지고 북한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좀 주자 이런 의견이 나왔다가 또 논란이 된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고요. 부동산 시장 늘 이슈가 많은 곳인데 수도권 주택 매매 전세 상승률 이건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하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월세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까? 예,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10월 아파트를 포함한 수도권 주택의 월세 가격은 지난 9월보다 0.38% 상승했습니다. 이게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지난 4월 이후로 6개월 연속 오름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월세 상승세는 그 전세와 매매 가격하고는 다소 상반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수도권 주택의 전세 매매 가격 상승률은 2달 연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는 지난 8월에 0.84%, 9월에는 0.8%, 10월에는 0.75%로 달마다 0.05%포인트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요. 매매의 경우도 8월에는 1.29%, 9월에는 1.24%, 10월에는 1.13%로 상승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매물별로 이렇게 그 분위기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지난해 시행된 규제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임대료를 제한한 새 임대차법 시행 그리고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강화한 710 대책이 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인데요. 매매와 전세 시장의 거래 절벽에다가 전세 대출까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들이 일당 급한 대로 월세에 몰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집주인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형태로 대응하고 있는 것도 큰 요인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전세의 월세화가 이뤄지거나 월 임대료 자체를 높이는 일이 생기는데 워낙 전세 물량이 없다 보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거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주택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 8,855만 5천 원에서 월 임대료 93만 5천 원까지 치솟으면서 세입자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는 점인데요. 내년부터 5% 이내의 임대료 상한 혜택을 주던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채 신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은 이미 그 집값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전세 보증금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은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 아니면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은행들은 장사가 잘 된다고요? 예, 5대 시중은행들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상했습니다. 일부 은행의 경우는 금리 상한선이 연 5%에 가까워졌고요.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즉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크게 올라서 대출금리에 반영했다. 이게 은행들의 설명입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인데요. 은행이 실제 취급한 수신상품 금리를 반영해서 움직이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이 코픽스가 지난 6월부터 5개월째 상승 중입니다. 은행들은 대출 수요가 늘고 금리까지 오르면서 지금 막대한 이자 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은행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자 수익이 33조 7천억 원으로 1년 전하고 비교하면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앞으로 더 빨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적금리나 채권금리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대출금리도 밀어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전화 인터뷰 초기에 연결이 매끄럽지 않았던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오늘 수능 관련해서 수험생들 응원하는 메시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희은맘님, 큰아이가 수능 보고 있겠네요. 재수하는 1년 동안 이른 아침 픽업해준 남편에게 아빠 1년 동안 감사했어요 하고 차에서 내리는데 눈물 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착하네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실수하지 말고 잘 보고 나오길 응원합니다. 9459님, 아들이 오늘 학교 안 가는군요. 수능일이라 중1 아들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출첵하려고 했는데 새벽까지 열심히 게임하고 아직도 주무시고 있어요. 그래요. 수능은 남의 나라 얘기겠죠. 아들아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오늘도 저 혼자 열심히 발전하셨는데 9459님 같은 학부모들만 계시면 학교에 분란이 없습니다. 예, 파이팅입니다. 저희 아들도 게임 세계 랭커랍니다. 자, 통계청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어제 사회 전반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2021년 사회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통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계층 이동 가능성을 얼마나 크게 보고 있느냐, MZ세대가 사회를 보는 눈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자세한 내용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의 강유경 과장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홀수의 짝수의 다른 거 조사하시잖아요. 2021년에는 어떤 거 조사하셨습니까? 네, 사회조사에 대해서 먼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사회조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회조사는 매년 5월에 전국 19,000여 표본 가구에 만 13세 이상 가구원 36,000여 명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의 관심사나 주관적 의식을 조사하는 국가지정통계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10개 부문을 5개 부문씩 나누어서 번갈아 가며 조사하는 체계인데 홀수회인 금년에는 복지, 사회 참여,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은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한시적으로 코로나19 영역을 추가로 조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짝수회에는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 5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MZ세대를 묶어서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이거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M세대는 이미 40에 접어들었고 G세대는 약간 나이 차이가 있는 편인데 여하간 흔히 말하는 MZ세대가 워라밸을 중시한다. 이거 사회조사 결과에도 반영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회조사에는 일 가정생활의 우선도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항목은 저희가 2011년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조사 첫 해인 2011년에는 과반수 이상인 54.5%가 일을 더 우선시한다고 응답을 했고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34%, 가정생활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11.5%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 후인 2021년에는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이 33.5%로 감소했고 일과 가정생활 둘 다 비슷하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주된 응답으로 부상하였으며 가정생활을 중시한다는 응답도 18.3%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일 우선 사회에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각 회사나 아니면 팀을 운영한다, 아니면 내가 사수다 이런 분들도 이런 경향성은 꼭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수능이라 그런지 우리 청소년들의 생각도 궁금했는데 청년들 취업하고 싶은 곳에 대한 희망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네네. 청소년 또는 이제 청년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는 2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국가기관이 22.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공기업, 대기업의 순이었었는데 금년 결과에서는 대기업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순위와 3순위인 공기업과 국가기관이 각각 21.5%, 21.0%로
1순위인 대기업과 큰 차이는 없지만 예년에 비해서 대기업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13세 이상 인구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으로는 수입이 38.7%로 가장 크고 다음은 안정성 24.8%, 적성 흥미 13.8%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 굉장히 현실적이네요. 수입이 제일 중요하다. 전체 10명 중에 4명은 이렇게 답했다는 건데 공기업하고 대기업하고 순위가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과장님?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이유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왜 그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 수는 없지만 사실 이제 2011년 전후로 해서는 공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우선순위가 높았어요. 항상 2011년부터는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었고 부동의 1위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국가기관 공무원에 대한 순위가 이제 3순위로 물론 이제 소폭의 차이긴 하지만 3순위로 밀렸고 공기업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초반에는 대기업이 공기업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기업의 우선순위가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하다가 이제 금년 들어서 대기업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아진 거죠. 네.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추정컨대 수입이 중요하다고 하고 지난해 증시가 좋았고 IPO 통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들 하니 아마 대기업이 수입이 좋구나. 이거 아마 시사상식에 밝은 친구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해봐야 할 내용도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내 지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계층 이동이 어렵다. 이렇게 답한 분들이 많았군요. 네. 답해 주시겠어요? 네.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운데 이제 본인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본 사람은 55.9%였고 가능성이 낮다고 본 사람은 38.7%에 그쳤습니다. 반면 본인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계층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14.9%에 불과했고 65%는 계층 이동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과 관련해서도 스스로 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47.1%가 그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스스로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절반도 안 되는 21.3%만 자식 세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이번 조사뿐만이 아니라 과거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정 상황이 나빠졌을 때 어떤 걸 제일 먼저 줄일 겁니까? 이것도 물어보셨네요. 네네. 이 응답이 이제 19세 이상 가구주의 응답 결과를 보면 재정 상황이 악화됐을 때 외식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65.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의류비 44.6%, 식료품비 43.5%, 문화여가비 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외식비를 먼저 줄이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60세 이상은 식료품비를 줄이겠다. 나머지 연령대는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코로나19 관련한 조사도 올해는 특별히 이뤄졌는데 경기가 너무 위축됐었다. 하지만 내년에는 좀 나아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좀 늘어났습니까? 네네. 저희 사회조사 항목에 이제 1년 전과 비교한 소득과 부채의 변화, 내년 가구의 재정 상태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가구의 소득과 이제 부채의 변화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1년 전과 비교한 소득과 부채의 변화에서 소득은 감소했다는 응답이 증가했다는 응답보다 많았고 부채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감소했다는 응답보다 많아서 어려운 경기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히 내년의 가구 재정 상태 전망에 있어서는 좋아질 것이다라는 응답이 23.5%로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 21.4%보다 소폭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부디 이런 기대들이 현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의 강유경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날씨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더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어제 3,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와서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인데요. 수험생들 오늘 하루 좀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양보해 주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유지해 주시고요. 선제 검사도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아는 가장 최고의 지름길. 첫 번째, 매주 평일 오전 9시부터 1시간 TBS 라디오 FM 95.1MHz와 TBS 앱을 엽니다. 두 번째,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 언제든 경제발전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둘, 셋. 네, 우리 개미들은 아직 사과를 들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수능이라서 10시부터 개장을 하죠. 간밤에 미국 개미들은 어떤 사과를 들었을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밤에 미국 증시는 좀 약세였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쉬었다 가자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변화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달러와 강세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또 성장주들도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약세 압력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타깃이나 로우스와 같이 대형 소매 유통 체인들의 실적들이 예상보다 잘 나왔던 소식에 힘입어서 경기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을 강세를 보이는 등 어제 미국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른바 개별 이슈에 따른 차별화 장세를 보이면서 단기 숨고르기 장세를 연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영향으로 다우가 마이너스 0.5%, S&P 500이 마이너스 0.2%, 다우가 마이너스 0.3%대 주가 흐름을 기록하는 등 전체 약세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다시 강조드리지만 일종의 쉬었다 가는 장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열이 많이 나서 한김 쉬었다 갔다 요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네네. 달러 시장, 달러와 가치가 꽤 많이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해서 달러와 강세다라고 표현을 하다가 강달러 추세입니다 하다가 이제는 시쳇말로 킹달러다. 요즘에 이거 킹자 붙이면 뭐든지 굉장히 그 최상급으로 강조하는 접두사잖아요. 네네, 이런 맞습니다. 말까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렇게 킹달러 현상 자체가 나왔던 거는 아무래도 이제 유럽 쪽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달러와는 강세를 연출하게 만든 흐름을 유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유럽 쪽에서 코로나 대유행이 재차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벨기에 이렇게 유럽의 주요 정부들은 이 코로나 대유행을 다시 막기 위해서 지금 방역 조치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현지에서 알려진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유럽 경기 회복세가 다시 지연이 될 거다라는 우려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렇게 유럽의 통화, 유로화의 약세를 유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우리나라 코스피 보면은 그 전에 미국 지표, 소비 지표들도 잘 나왔고 또 미국의 반도체 지수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충분히 오를 법한 상황이었는데도 코스피가 1%대 하락세를 보인 원인도 저는 달러와 강세에서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과연 달러 강세가 언제까지 진행이 될 거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여기서 이제 킹달러 현상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 코로나가 문제가 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유럽 정부들이 부스터샷을 다시 시행하려는 이러한 촉진 기조로 돌아섰고 또 코로나 치료제 출시 기대감들도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유행 당시에 비해서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기에 저는 유로화의 추가적인 약세 진행은 낮다.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고 계세요? 네, 오늘도 좀 만만치 않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어제 발표된 유럽의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글로벌 인플레이션 경계 심리가 또 수면 위로 부각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살짝 조정을 받았음을 감안시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그냥 제한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국내 증시 특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이제 스치면 상한가라고 NFT나 메타버스를 제외한 그 외 다른 업종 테마들은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 지금 투자자들로 하여금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NFT나 메타버스 가는 종목들만 가는 특정 종목들에 대한 쏠림 현상이 현재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도 이러한 쏠림 현상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컨대 대부분 많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주식 계좌에 비슷한 종목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NFT나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눈치 게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올라간 만큼 올라간 상태 속에서 이제는 누가 먼저 매도하고 정리하고 나오냐의 게임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저는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오늘 이익 실현 물량이 나올 것을 보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연쇄적인 매매 행렬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렇게 최근에 가장 핫한 NFT나 메타버스 쪽에 대한 주가 변동성 확대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경계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아직도 우리 사이는 불평등하구나. 개선될 거 기본적인 거. 네,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진짜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오늘 달라진 사회 공기에 놀란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레인님, 주식장 왜 개장 안 하나 했더니 수능이었군요. 아, 주변에 학생이 없어서 제가 몰랐습니다 하셨고요. 4860님, 오늘 수능 보는 모든 친구들 힘내세요. 5339님, 드디어 둘째가 수능 봅니다. 첫째는 수시 빨리 합격돼서 편안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많이 떨립니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주셨고, 견인포님 오랜만에 오셨죠. 우리 고딩이 수능장 데려다주고 출근길입니다. 아, 얼마나 떨리실까요? 조계사에 아침에 보니까 한 6시부터 어머님들 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성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고 짠하기도 하고 오늘 모쪼록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책이 한 권 있거든요. 엄마들이 싫어하실 것 같은 제목이기도 해요. 억만장자가 되려면 대학을 중퇴해야 할까? 책 제목입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요. 이 책을 쓰신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의 대표 권호상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회사 이름도 특이하고요.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 프라이머까지 들으면 약간 라이머 이런 랩하는 분들도 떠오르는데 사제랑 파트너스라고 하니까 요건 또 약간 성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만 사제지가 날 때 그 사제의 의미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억만장자가 되려면 대학을 중퇴해야 할까?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하대 동문이지만 졸업은 안 한 사람들. 예. 그래 생각해보니까 대학을 중퇴했고 억만장자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비리그 대학을. 그렇지만 대학 중퇴가 억만장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을 거고 왜 이런 제목을 짓게 되셨는지부터 여쭤볼게요. 그 출발점 자체는 그러니까 대학을 중퇴한 사람들이 억만장자가 되는 게 눈에 많이 띄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 좀 전에 얘기하신 그런 빌 게이츠라든지 마크 저커버 외에도 사실 오라클이라는 또 회사를 창업한 레리 앨리슨이 이제 세계 5위의 그 부자인데 B2B 시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회사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7번째 갑부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라의 창업자인 아망시오 오르테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럽의 패션 기업. 예. 네. 오르테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학 중퇴도 아니고 중학교 중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위를 내보면 전체 그 1등부터 7등까지 중에 4명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또 저 유명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 역시 또 대학 리드 칼리지를 중퇴한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일단 세 종류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가 학력을 어떤 능력이나 연봉의 전제 조건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이렇게 애써 못 본 척하려고 좀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계학의 관점으로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대학 중퇴하고 억만장자 사이에 존재하는 상관관계에 굉장히 또 주목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게 좀 이제 제일 지나친 건데, 이렇게 대학을 중퇴하는 걸 혹은 학업을 중단하는 거를 억만장자가 되는 길로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원인인 것처럼 이해하는 경우들도 있죠. 오호, 3번은 좀 위험한데요. 예. 그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계세요. 한국에는 차고가 없어서 억만장자가 안 나온다. 이 사람들 보통 그 차고에서 창업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집에 차고가 없다 보니 이런 스타트업이 안 나온다라고도 하는데 일단 세 가지 반응 모두 이 궤도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그 상관관계 자체에 보통 많이들 주목을 하지만 그 상관관계를 지배하는 어떤 근본 원리가 밝혀지지 않은 건 사실 헛된 신기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근본 원리가 있는 관계, 즉 원인과 결과, 줄여서 보통 저희가 인과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런 이제 책을 제가 이번에 썼습니다. 그래요. 그게 좀 상식적인 얘기긴 해요. 억만장자가 되는 길을 학업 중단이 그 조건으로 생각하진 않았을 텐데 대체적으로 그 평균, 우리가 평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평균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얼마의 연봉을 받고 어떤 학교를 가더라. 그리고 평균적으로 어디에 살더라. 근데 이 평균이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평균이라는 개념, 이거 좀 문제 있다고 1장부터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여러 분야에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결혼 정보 회사에서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거를 이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뭘까요? 궁금하네요. 어떤 게 이상적인 그래서 겁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남편은 네. 신장 178cm, 연소득 5,270만 원, 자산은 2억 5천 무려 3만 원, 이렇게 아주 너무 정확한 숫자를 네. 제시하고 있고, 이제 이상적인 아내의 경우 연소득 4,398만 원, 자산 1억 8,118만 원 이렇게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나온 방법이 네. 사실은 평균을 통해서 얻은 거거든요. 본인의 희망사항을 써내면 그 평균치를 그 숫자를 해보니 이런 숫자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형태, 이상적인 상태를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상형의 평균하고 우리 실제 현장의 평균은 참 간극이 크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그 조사 결과가 한 결혼정보업체 25세에서 39세 사이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 그 표집한 인원이 적긴 합니다. 500명 대상으로 했다고 하니 이게 현실을 다 반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눈은 되게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신장, 평균 소득, 평균 자산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큰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 있는 상태와 그리고 이제 이상적인 나의 배우자는 이랬으면 좋겠다는 어떤 또 그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분명히 있고, 여기서 제가 좀 더 주목하고 싶은 거는 500명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를 조건을 단순히 평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바라는 상태 자체를 대표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가 이 이상적인 배우자라는 조건 안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를 좀 이제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도 생각이 나요. 체질량 지수, 비만 지수도 있잖아요. 네. 이게 요 숫자 안에서 벗어나면 당신 건강에 문제 있어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기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어때요? 그거를 이제 만드는 사람이 이제 아돌프 케틀레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원래 천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이제 천문 대장으로서 일했던 사람인데, 그런 천문가들이 사용하던 그 어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한 평균을 내는 방법을 사람에 대해서 이제 최초로 적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했던 거는 그 군인들의 그런 어떤 신체 치수 같은 거를 이제 평균을 통해서 표준화시켜서 측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고, 그 케틀레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 BMI라고 부르는 체질량 지수이기도 합니다. 케틀레가 만든 이 BMI 체질량 지수가 1840년대 초반에 스코틀랜드 병사 6천여 명의 가슴둘레 평균을 가지고 계산을 했다. 그 사이에 우리 식생활도 많이 달라졌고요. 네. 생활 방식도 달라졌는데 여기에 맞춰서 내가 뚱뚱해 그러면 이거는 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우리 작가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은
평균 수치에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렇죠. 그 캐틀레 같은 경우는 거기서 심지어 한 발짝 더 나간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균인이라고 하는 롬모아이라는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평균인 것이 위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든 것을 대표한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어떤 평균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기형이나 뭐 질병을 구성하게 된다. 흉측한 괴물이 된다. 뭐 이런 어떤 평균만이 옳다. 어떤 전체를 드러내는 그런 아주 주장을 했고요.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 또 폐해도 좀 적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요. 평균에서 벗어나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주장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 우리가 추구하는 바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좀 있어 보여요. 금융권으로 한번 가보죠. 금융권에서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어떻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다우존스 지수, 코스닥, 코스피 이것도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와 주가가 떨어지거나 적게 오른 회사 모두의 오름폭 내림폭을 다 종합해서 보여주는 평균치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수가 올라간다고 뭐 내 종목이 떨어지면 그 즐거운 거 아닌데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이런 기준점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군요. 그 평균 그러니까 그 주가 지수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코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지수로서 주식 시장 전체를 대표해서 나타내는 어떤 평균 값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평균적으로 주가 지수가 오르면은 그 주식 시장에 있는 그런 거래자들 모두 다 이제 이익을 봤어야 될 것 같고 나는 당연히 평균으로부터 이제 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최소한 뭐 반 정도는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작년 장에서 그걸 기대한 사람이 특히 많았죠. 네. 실제로 그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주가 지수가 수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어떤 개인 관점에서 막상 그 수익이 나는 그 비율은 사실은 반보다 한참 못 미치는 한 뭐 20%에서 30% 정도인 것이 사실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어떤 그 평균 수치,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로서의 주가 지수의 그 변동에 너무 지나친 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평균에 지나친 의미 부여하지 말자고 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평균치, 기준치 이런 걸 사용한 건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길 잡기가 편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이게 없다고 치고요. 평균보다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평균의 개념을 조금 더 그 두 여러 가지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확장을 하면 이제 상관관계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상관관계. 예, 그 상관관계도 사실 평균 못지않게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요거는 인과관계랑 좀 다른 거죠. 인과랑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통계학 그 수업 첫 시간에 반드시 나오는 것이 그 상관은 인과를 추억은 방울방울 떠오르네요. 네. 인과를 이제 의미하지 않는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막상 현실에서 우리가 그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보면 상관을 관찰해 놓은 걸로 마치 그 둘 사이에 어떠한 인과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요? 가령 뭐 예를 들어서 그 이게 갑자기 생각나는 그래서 뭐 금리가 올라가면 뭐 주가는 좀 이렇게 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어떤 그 통계적인 관찰은 일단 가능한 거고요. 네. 관찰 자체는. 그리고 이제 그 관찰로부터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그 지표들, 예를 들어 상관계수라든지 이런 걸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사이에 어떤 특정한 원리가 있는 거를 실제로 금융시장에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실제로 거래도 많이 트레이딩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그 인과라고 부를 만한 원리가 개입돼 있지 않은 것이라면 그런 단순한 관찰에 의존한 상관은 굉장히 위험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면 안 된다. 네, 우리 이쯤에서 우리 대표님이 평소에 하시는 업무가 벤처캐피탈 아니에요? 네. 그러면 금융시장에서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헷갈리는 일이 되게 많을 텐데 지금 방금 금리 얘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서 증시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안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리가 그 뒤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은 장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원리가 있고 또 반대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들 어떤 뭐 인플레이션이 점점 이제 가중되고 있다든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또 어떤 선제적으로 그 중앙은행들이 이제 대응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이 그 금리가 올라간다는 그 현상 자체만으로 그것이 원인이 돼서 주가가 오른다 내린다를 얘기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그 부질없는 일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수많은 변수 중에 하나인데 좀 눈에 띄는 거다. 그러니까 전과 후가 달라졌을 때 눈에 띄는 변수가 무엇이 있었느냐 할 때 금리가 1번으로 눈에 띄는 거다라는 말씀인데 뭐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번에는 학교로 가볼까요? 학력과 소득의 상관관계. 우리 공부 열심히 해야 부자 돼. 열심히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컸는데 오늘 수능 시험장에 들어간 친구들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라고요. 네. 통계로 실제로 보면 학력과 소득의 상관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간한 그 한국의 직업정보라는 자료를 보면 이제 고졸 학력을 가진 사람들 중위소득이 이제 3천만 원,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3,800만 원,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이제 5,200만 원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걸로부터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그만큼 이제 연봉도 올라가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종의 평균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중앙값이거든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막상 그 어떤 직접적인 관계를 계산해 보면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 안에서의 그런 어떤 그 소득의 분포가 사실은 그 학력의 차이로 인한 그 어떤 중앙값의 소득의 차이보다 훨씬 크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이에는 야약한 어떤 상관은 있을지언정 그 학력의 그 어떤 유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소득이 지배된다기보다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더 다른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그런 어떤 소득이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여기서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은 건 학력이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긴 사람 가운데 연봉이 높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건 현실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가다 보면 제가 아까 처음에 그 화두를 던졌던 그 대학 중퇴에서 왜 어떤 이제 그런 억만장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가라는 또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공부를 오래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그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연봉에 그런 그 직업을 갖게 될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질 거는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이제 정말 막대한 그런 이제 부를 가까이 갈 수 있는 수단은 아닌 것 같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작가님이 가져오신 통계를 보니까 즉 작가님의 결론은 같은 학력을 가진 사람 간의 격차가 학력이 달라서 나타나는 연봉의 격차보다 훨씬 크더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학력의 격차 때문에 이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보는 거는 이거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뭐 다른 의견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금융권에서도 인과관계랑 상관관계 이런 것들 헷갈려서 나타나는 오류들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한 8조 원을 날린 사건이 있었다는데 이건 뭡니까? 이제 아마란스라는 이제 헤지펀드고요. 네. 당시에 이제 한 운용 자산이 한 11조 원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헤지펀드 중에 하나였었는데 2006년 기준이죠? 그렇습니다. 예. 당시에 이 아마란스라는 그 헤지펀드는 에너지를 주로 트레이딩하던 데였는데, 그러니까 그 천연가스 가격을 이를테면 예측을 해서 이제 뭐 배팅을 하고 이제 이런 데였는데, 이 그 천연가스 가격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 가격은 이제 올라가고 4월 달 가격은 내려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월 달은 이제 겨울이 끝났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런 어떤 통계적인 그런 상관이 관찰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찰에 그 기반해서 이제 그런 트레이딩 포지션을 잡았는데, 그래서 그 전까지 사실 그 돈을 벌었지만 2006년에는 그것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서 그 4월물 가격이 내린 건 맞았는데 3월물 가격이 4월물보다 심지어 더 떨어지는 바람에 양쪽의 포지션을 다 갖고 있었던 이 그 아마란스라는 헤지펀드가 결국 이제 완전히 청산이 되고만 너무 손실이 커서 8조 원에 가까운 7.8조 원이라는 손실을 보고 결국 이제 청산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이러니까 이럴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큰 코를 다쳤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의 결론은 평균 혹은 상관의 오류, 그래서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다.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착각하지 말아라. 근데 인과관계를 상관관계랑 이렇게 어떻게 정밀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까? 그 인과를 인과로 만드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만드는 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인이 결과에 미치는 힘이 존재해야 되고 그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 원인과 결과 사이의 시간 순서인데요.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결과가 원인보다 먼저 나올 수는 이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원인이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한 원인으로부터 이제 결과가 위치해야 된다. 이런 걸로부터 그 인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보면 확인해 볼 수 있는, 검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또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간 순서 그건 알겠는데 대부분 시간 순서가 파악이 돼도 상관관계인지 인과관계인지 엄마 아빠가 키 크니까 아들도 크더라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들이 키가 크는 데는 수많은 농구장의 출입과 일찍 취침에 들었던 아이의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죠. 여러 가지 알쏭달쏭한 화두를 많이 주셨는데 제가 결론이 보다 뾰족하게 짚을 수는 없습니다만 여하간 억만장자가 되려면 대학을 중퇴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저자의 대한 답은 아니다 였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머 사제 파트너스의 권호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탐사. 네, 8824님. 경남 양산 사내 막내 동생 아들 증배 오늘 수능 시험 보는데 멀리서 기원한다. 같이 근무하는 강석주의 조카 강사랑이도 수능 대박나게 기원합니다. 이정호 국장님, 네. 이 정도면 네이티브가 들으시기에 어떤 비슷합니까? 아닙니까? 많이 아닙니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 7540님. 어제 남편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답니다. 회사에 물건 사러 온 분이 확진자라고 연락 왔어요. 위드 코로나로 건강히 잘 지내고 싶네요 하셨고요. 그래요. 오늘 수능 보시는 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랫집 보는 학생의 수능까지 응원해주는 이 마음 8731님 제가 잘 받았습니다. 아들 화이팅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시장 얘기 해봐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만큼 같은 사안을 보고 다른 얘기가 나오는 곳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책을 두고 대선 캠페인의 화두가 되기도 합니다. 영끌, 패닉바잉 뭐 이런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는 곳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 다주택자가 많이 늘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얘기를 또 하거든요. 네.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 통계청 조사 나온 이후부터 쭉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았었어요. 지난해 다주택자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 생각보다의 기준이 뭘까요? 이제 3만 6천 명이 새로 다주택자에 이제 2가구 이상 가진 사람으로 편입됐는데 이게 이제 다주택자 숫자가 보면은 228만 명에서 232만 명으로 정확하게는 3만 6천 명이 늘어난 거거든요. 퍼센테이지로는 1.6% 늘어났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각종 규제 종합 선물 세트가 작년에 등장을 그렇죠. 했는데 누르지 못했다. 이런 네, 그건 것들에 맞습니다. 대한 비판이. 정부의 정책이 효과가 없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요. 언론사별로는 어떻게 보도를 했습니까? 한국일보는 뭐 규제를 비웃듯이 다주택자가 늘어났다, 양극화됐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대부분 이제 이런 보도가 많았습니다. 한겨레도 상위 10%가 2억 오를 때 하위 10%는 100만 원 올랐다. 중앙일보도 상하위 10% 간의 이제 주택 자산 가격 격차가 47배 났다. 근데 조선일보 경향신문은 조금 다르게 무주택자에서 새로 집주인이 된 사람들이 약 100만 명 가까이 늘었다. 98만 명 정도 나왔거든요. 여기에 이제 좀 주목을 했습니다. 주택 시장 양극화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상위 10% 집 가진 사람들 중에서 상위 10%의 집값이 11억 3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1년 사이에 13억 900만 원, 2억 600만 원이 늘었죠. 2억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하위 10%는 2,700만 원짜리 집에서 2,800만 원짜리로 100만 원 늘었죠. 이런 집이 실제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짜리 이제. 그렇군요. 지역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공가들도 꽤 많은 편이고요. 예. 그러면은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을 폈는데 1년 사이에 다주택자는 좀 늘었다. 하지만 새로 집을 산 사람도 많이 늘어난 걸 보니까 다주택자의 전체 비율 자체는 좀 줄었다. 0.1%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뭐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 보도 태도는 비슷했던 것 같은데 좀 색다른 시선은 없었나요? 저는 뭐 이번 보도에 있어서는 서울신문이 그냥 위너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우리 지금 시장이 2000년대 이후부터 한 60%는 집을 가지고 있고 가구 수 중에서 40%는 집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비율이 지금 20년 내도록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무주택자에게 주목을 했죠. 무주택자가 지금 900만 가구가 넘었었거든요. 최초입니다. 900만 가구 넘었어요. 900만 가구면 여기에 보통 한 분 이상이 사시잖아요. 한 3명 정도 산다 하더라도 하지만 네. 2명만 해도 1,800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시 인구의 2배입니다. 그러면 이 전국 통계잖아요. 예. 여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전국 통계는 이랬는데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집 못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집 가진 사람들이 50%가 안 되고 48.4%. 서울이 이제 힘든 이유가 서울에는 세입자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또 심지어는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이 한 5년간 통계치 보면은 약 360만 명 정도가 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탈서울한 거죠. 네. 이분들의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더 심각한 게 이 밀려난 사람들 중에서 46% 약 절반 가까이가 2030 세대입니다. 아무래도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시간, 기회 그렇죠. 이런 게 많지 않았으니까 이 비싼 집값을 못 견디는 거군요.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뭐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하남, 화성, 김포, 시흥 이런 쪽으로 다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 거리만 조금 더 길어지면서 더 힘들게 이제 일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은 서울에 두고 그렇죠. 주거지를 서울 외곽으로 옮겨야 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 근데 화성, 김포, 시흥 얘기할 때 우리가 늘 빨간 버스, 광역버스가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예. 10,000원입니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교통망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가 여러 가지 되겠네요. 방법들이 있는데 뭐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더 싸게 해준다든지 얼리 어답터들한테 6시 반 이전이면 또 얼마 더 싸게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서울에 저렴하게 좀 직주 근접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님? 전철망을 좀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하철망을 좀 촘촘하게 늘린다. 지금 춘천이나 원주까지도 거의 이제 전철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됐는데 그게 이제 문제는 강북으로만 종점이 돼 있는 거죠. 청량리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한동안 굉장히 논란이 됐던 김포 골드라인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될 것 같아요. 네. 예산의 타당성 조사는 통과하지 못했지만 현지 주민들의 현존하는 고통은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 타협점을 어떻게 찾아가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뭐 골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포에 들어오면 김포에서는 이제 선들이 여러 개 있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긴 했는데 거기에서 저는 김포가 그러면 이제 병목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보시면 굉장히 많은 노선들이 있잖아요. 조금 더 안으로 당길 필요는 있죠. 뭐 여의도 정도까지 당겨준다든지 이러면은 훨씬 더 나을 수는 있죠. 현재까지 진행된 게 아마 중간에 그 환승할 수 있는 노선 거기까지만 연결을 한다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좀 잘 귀 기울여 주고 또 대선 주자들이 한번 타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김포공항을 통해 가지고 부산을 자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거기 내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저희가 좀 더 생활 밀착형으로 많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3,292명, 3,292명. 굉장히 많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000명대 이상입니다. 다들 좀 주의하실 필요 있을 것 같고 천주님, 천주67님 경제 몰라서 궁금했는데 이 방송 들으면서 알고 갑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서 업데이트하고요. 뭐 원래 알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뉴스에서 보셔서 반가웠다 이런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선물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8005번님 축하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주변에 학생들 있으면 응원 메시지 한 번씩 보내주셔도 좋겠네요. 오늘 우리가 방금 국장님 말씀해 주신 요 주제 그 주진우 시간에 제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원소스 멀티 유지하면 더 좋죠. 저희 열심히 공부해서 내일 또 돌아올게요. 수능 보신 모든 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발전.